아케인 2막이 공개되면서 많은 유저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직접 플레이했던 챔피언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으로 아케인에 등장하고 또 그들의 서사에 빠져들면서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케인 6화까지의 주요 인물들의 서사와 장면들을 짚고 해석하면서 왜 우리가 아케인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룬테라 유니버스를 참고하지 않고 아케인 6화까지의 내용만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해석임을 밝히며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말이 맞을 거예요. 케이틀린과 바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둘은 각자의 목표 때문에 동행하지만 서로를 적대해야 하는 관계인데요.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받는 관계가 2막 내내 이어지고 있었죠. 특히 케이틀린은 바이로 인해 가치관에 변화가 생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초반에 등장했던 케이틀린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케이틀린은 자신의 가문에서 후원해주는 제이스를 진심으로 동경하고 따랐었습니다. 작중에서 본인의 짐꾼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죠. 당시 제이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위험한 연구를 진행했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없이 혼자서만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청년 제이스를 따르던 케이틀린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자 필터 오버의 영웅이 된 제이스를 대하는 그녀의 언행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작중에서 묘사된 케이틀린 가족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며 가문에 맞는 직업을 갖길 원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이러한 부모의 행동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애취급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제이스를 따르며 동경했죠. 하지만 제이스 또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케이틀린은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물론 케이틀린은 단순히 도피하고자 집행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녀는 어릴 적 사격 시합에서 한 인물을 만났는데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 유일한 인물 그레이슨이었죠. 그레이슨은 당시 필터 오버의 보안관이었는데요. 현재 케이틀린은 그녀처럼 보안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문에서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해왔던 그녀에게는 집단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안이 꼽게 보았고 제이스나 가족들조차 그녀를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사의 명령을 멋대로 어기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은 말을 내뱉는 등 케이틀린의 언행도 집단 생활에 어울리지 못했죠. 그런 그녀가 소사 과정에서 바이를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 남이 원하는 걸 보여줘야지 라는 바이의 말에 케이틀린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색했던 자원 유흥업소에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아끼던 총을 건네어 약으로 바꾸는 등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남을 보기 시작한 거죠. 다른 등장인물들은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움직인다면 케이틀린은 자신이 누리는 좋은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자주적인 인물이라는 점이 우리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주회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공연장에서 프라이빗한 공간인 VIP석에서 순수한 연구자였던 제이스에게 멜이 정치를 알려줍니다. 결국 정치적인 행보를 걷는 제이스의 모습과 역동적인 연주 장면이 교차되면서 극적인 연출이 완성되었는데요. 이때 연주회에 있던 의원들은 모두 VIP석에 있었습니다. 단 한 명 하이모 딩거만 빼고 말이죠. 딩거는 의원임에도 일반석에서 연주를 즐겼습니다. 그는 순수했고 연주회에서 연주 자체만을 즐겼죠. 그 결과 딩거는 다른 의원들로 인해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작중에서 멜과 제이스는 몸을 섞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이든 정치적인 사랑이든 둘은 사적인 관계가 되었죠. 이후 멜은 제이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가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추방됐었던 적이 있다. 네가 모르는 내 모습이 아직 많아 등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죠. 그리고 멜이 직접 그린 그림이 풀샷으로 노출이 되는데 바로 녹서스의 불멸의 요새였습니다. 이후 3막 예고편에서 녹서스 군대와 함께 서 있는 멜을 볼 수 있죠. 또한 인게임 설명에 멜의 어머니는 녹서스의 뛰어난 군 지도자이자 정치가라는 내용이 있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멜의 정체를 르블랑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멜의 정체는 르블랑이 아닌 녹서스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사실 필터 오브 공식 소설 및 녹서스 코믹스에서도 멜에 대한 단서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니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멜과 제이스의 배드신이랑 연구에 몰두하다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빅토르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빅토르에게 동정심을 느꼈고 저 또한 그랬죠. 해당 장면에서 빅토르의 피가 마법 수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DNA 같은 나전 모양이 등장했는데요. 마법 에너지의 핵처럼 보이는 곳에 빅토르의 피가 빨려 들어가면서 장면은 끝이 납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 중 수정 단계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해당 배드신 이전 연구실 장면에서 여자 연구원이 빅토르에게 나랑 집에 같이 갈래? 를 시전했는데 빅토르
빅토르가 너너 연구실에서 잘 거임으로 철벽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번 망상해보자면 빅토르는 사람 대신 마법공학을 선택했고 자신의 DNA를 피 형태로 넘기게 됩니다. 같은 시간 제이슨은 마법공학 대신 사람을 선택했고 자신의 DNA를 멜에게 넘기게 되죠. 두 인물의 선택을 아케인에서 교차로 보여줬고 이 선택을 기점으로 빅토르와 제이스가 서로 대립할 것을 암시했다라는 게 저의 뇌절이었습니다. 아케인에서 가장 다양한 요소로 사용되는 인물은 빅토르입니다. 먼저 어린 시절 빅토르는 신즈드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도덕성이 결여된 신즈드를 이해할 수 없었던 어린 빅토르는 그의 곁을 떠났죠. 이후 하이머딩거 밑에서 지식을 쌓았고 제이스를 만나 마법공학이라는 업적을 세웁니다. 빅토르가 중요 인물이라는 건 멜도 잘 알고 있죠. 자운 출신이자 저른발이 빅토르는 자운의 환경과 약자의 입장을 모두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필터오버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았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그렇기에 안정과 평화를 중요시하는 하이머딩거와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 제이스가 딩거를 이회해서 은퇴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화하는 마법공학에게 자신의 피가 사용되면서 어릴 적 이해할 수 없었던 신지드를 이해하게 되고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신지드와 빅토르 둘 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하는 챔피언입니다. 이 둘의 일러스트는 아케인 이후 미래 시점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신지드는 연구를 통해 얻은 돌연변이 유전자를, 빅토르는 신지드의 도움으로 진화하는 마법공학 유전자를 적용한 모습으로 보이죠. 물론 이 일러스트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둘의 운명이 결국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어떤 등장인물보다도 빅토르는 아케인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아케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막에서 하이라이트를 꼽자면 당연 징크스가 신호탄을 통해 바이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높은 건물에서 파란 연기를 내뿜는 신호탄을 들고 언니 바이를 기다리는 징크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죽은 마일로와 클레거의 연출도 소름 끼쳤죠. 저마다의 난입으로 전투가 펼쳐졌는데 한없이 어리고 순수했던 동생 파우더가 잔인한 폭력에 취한 징크스로 변한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언니 바이의 모습도 가슴 아팠는데요. 두 자매가 재회하기 전 바이가 실코에게 너의 왕국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하면서 자기 주먹으로 보라색 문양이 달린 탑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탑 아래에 있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곳은 동생 파우더와 함께 추억을 쌓았던 곳이었죠. 이는 바이가 실코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지만 그 대가로 동생 파우더를 잃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액션 씬에는 바이나 징크스가 있었는데요. 박진감 넘치고 화려한 액션뿐만 아니라 바이와 징크스 두 자매의 상황이 급변하는 내용으로 이어졌기에 더욱더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이 되었죠. 1화 바이 패거리의 길거리 싸움은 파우더가 징크스로 불리는 이유, 그럼에도 동생 파우더를 지키려는 바이를 그렸고 3화 폐공장 전투에서는 자신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징크스라는 별명을 떨치고 싶었던 파우더의 행동으로 끔찍한 비극이 그려졌으며 6화 저마단 전투는 파우더가 아닌 징크스로 변한 모습, 그리고 이를 본 바이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전투에서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또 그로 인해 두 자매의 운명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본다면 더욱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이 막 초반에 마법공학의 핵심, 수정 에너지를 안정화하는 데 성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후 빅토르와 제이스가 연구 개발한 소형화된 마법공학 발명품들을 하이머딩거 교수에게 선보이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죠. 이때 광부를 위한 마법공학 건틀릿이 산막 예고편에 등장하는 바이의 무게가 되었고 예술가를 위한 기계팔 레이저 광선은 빅토르의 주력 스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이스는 망치를 만드는 집안답게 마법공학을 탑재한 큰 해머를 사용하는 장면이 예고편에서 나왔었죠. 게임에 등장했던 챔피언들의 트레이드 마크 무기들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등장한다고 생각하니 제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또한 징크스도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무기는 스킬 빠지게 해당하는 한손총, 스킬 미니건에 해당하는 기관총, 스킬 와작와작 뻥에 해당하는 지뢰폭탄이 등장했습니다. 매회차 징크스의 시그니처 무기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산막 전투에서는 강력한 로켓 등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벤더가 레인즈의 소장으로 있을 당시 실코는 벤더의 방식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윗동네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들과 거래하는 벤더를 배신자라 여겼죠. 하지만 벤더가 죽자 실코는 주점을 장악하고 필터 오브 보안관 마커스와 거래를 하며 징크스를 딸처럼 대하고 키웁니다. 마치 벤더처럼요. 징크스가 테러를 일으켜 집행자를 죽이자 실코가 그녀에게 화를 내죠. 바로 이전 회차에서 윗동네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공포가 뭔지 느껴줘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죠. 실코는 사실 친구였던 벤더를 존경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벤더를 몰아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함께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은 벤더의 빈자리를 자기 식대로 채운 거죠. 하지만 벤더와 실코 이 둘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실코가 이끄는 자운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고 레인즈 사이의 연대감이 사라졌으며 마약 성질의 약물로 자운을 통제했습니다. 벤더가 했던 보호와는 확연히 달랐죠. 벤더는 자운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지 않았고 자신을 닮은 바이에게 지키는 싸움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실코도 자운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자신을 닮은 징크스에게 무기를 만들어 나약한 과거를 버리라고 말했죠. 재밌는 점은 피는 못 속이는
자매, 바이와 징크스 둘 다 아버지처럼 따르는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행동합니다. 뒷수습은 두 아버지의 몫이었죠. 결국 벤더의 서사는 바이가, 실코의 서사는 징크스가 이어받아 마치 벤더와 실코의 사생 싸움이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메인 주인공인 징크스와 바이는 단순히 해당 인물에게만 국한된 서사가 아닌 이전 세대의 인물들로부터 이어온 갈등이 확장되는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점이 아케인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20일에 아케인의 모든 회차가 공개되는데요. 이후 아케인 등장인물들을 하나씩 달아보는 영상도 준비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공개될 산막에서는 자운과 필터오버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면서 베일에 쌓인 에코와 저마단의 등장으로 화려한 액션씬이 기대가 되는데요. 또한 마법공학을 이용하여 징크스가 만들고 있는 무기는 어떤 것일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